이번에 등단하실 연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CPO로 계시는 김용훈 연사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김용훈 연사님은 카이스트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SK 커뮤니케이션즈, NC 소프트 등을 거쳐서 SK 플래닛에서 신규 사업을 이끄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 CPO로서 전사 프로덕트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용훈 연사님의 AI 시대의 인터페이스라는 주제의 강연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한 형제들에서 일하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라고 하는, 최근에 저희가 워낙 많이 듣고 있는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기술적 흐름이 있는지, 또 그 위에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AI라고 하면, 잠시만요. 먼저 AI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저마다 아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마다 생각하는 AI 이미지가 다를 텐데, 아마 어떤 분들은 알파고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알파고가 이제 무려 5년 전이더라고요. 저희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 전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바둑을 이겼고, 이 이후로 저희 이제 바둑 문화라는 것들이 매우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알파고라는 기술이 저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또 기술적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아마 이세돌 구단은 컴퓨터 상대로 바둑을 이긴 처음이자 가장 마지막 사용자로 영원히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AI 하면 자율주행 기술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걸로 상징되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들이 워낙 우리 이제 일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많은 차들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어느 정도 탑재하고 있고요. 제가 가진 제 차에도 이제 레벨 2 정도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술 정말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켜놓고 다니면 매우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은 매우 기술 저항이 높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빠르게 우리 삶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로봇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물론 로보틱스 기술 자체에도 AI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에 AI 기술이 실제 이 로봇이 어떻게 이제 사람과 이제 인터랙션 하느냐에 대해서도 기술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장 같은 데서 쓰는 협업 로봇 중심으로 기술 발전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서비스 로봇에도 많은 어떤 이런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고, 저희 우한 형제들도 이제 실내 서빙 로봇이나 배달 로봇 같은 것들을 매우 진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딥페이크란 내가 가진 사진 몇 장만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표정을 짓는 것처럼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이게 워낙 악용될 소지가 많다 보니까 많은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기술적 진전이 빨라서 엄청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TV 프로그램도 나오더라고요. 대탈출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강호동이나 이제 유병재 같은 분들이 난 저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진을 몇 장만 입력했을 때 제작진이 실제로 그분들이 표정을 짓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어떤 비디오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보여준 어떤 놀라움, 그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도 우리 삶에 되게 많이 자주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몇 개 특정된 사례들에서 AI가 많은 이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AI라는 거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변화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기술이 대체해 주는 거, 그 과정에서 컴퓨팅 연산을 통해서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AI가 많이 이해가 됐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창고 관리, 아니면 단순 숫자 계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이제 실제 뱅크 분야에서 어떻게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지, 기술 대체를 할지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숫자는 컴퓨터가 워낙 강한 분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많은 수기 업무들, 계산 업무들, 서류 처리 업무들을 AI가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자이너들 입장에선 이런 AI 변화가 사실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이라는 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니까 AI가 아직 기술적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가진 디자인에 있어서 AI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엄청나게 먼 미래 얘기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AI의 기술적 발전이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1950년대 얘기되는 AI라고 하면 AI 기술이 이제 컴퓨터가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 그 정도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80년대부터 얘기되고 있는 머신러닝이라는 건 컴퓨터의 연산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기기가 대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던 거죠. 저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단순했어요. 사람이 이제 지시하는 정형적인 일들을 빠르게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2010년부터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술로 많이 발전됐어요. GPU 같은 병렬 처리 어떤 기술이 되게 발전하고 우리의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계속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창조적인 일 그런 것들도 컴퓨터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저런 자동차 사진을 컴퓨터에 주고 야 이게 자동차 사진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봐라고 했을 때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저게 작동을 하려면 사람들이 그 전에 매우 많은 정답셋을 미리 입력해놔야 돼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동차를 딱 보면 야 봐봐 리어 스포일러는 이렇게 생긴 거고 바퀴가 이렇고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생겼어라는 것들을 미리 막 입력해놔야 컴퓨터가 그 힌트들을 바탕으로 아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자동차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입력하는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자동차 사진들을 막 넣어놓고 아니 자동차 아닌 사진들도 막 넣어놓고 야 이 사진 자동차인 것 같아라고 하면 컴퓨터가 매우 많은 어떤 사진들의 어떤 패턴들을 파악하고 분류하고 인지한 다음에 야 이건 특징으로 봤을 때 자동차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저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인데 머신러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돌리고 연산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작업량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코스트가 매우 높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이제 확장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우 많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질문만 하면 답을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은 앞으로도 훨씬 더 저쪽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기술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핫한 알고리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GPT-3라는 알고리즘인데 GPT-3는 오픈 AI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저게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작년 6월이니까 1년이 좀 지났죠. 근데 1년 사이에 저 GPT-3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구와 개발과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같이 코파운더로 참여해 있는 연구소고요. 근데 GPT-3가 언어 처리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언어를 분석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실제로 생성까지 할 수가 있어요. GPT-3라는 엔진은 3,000억 개의 데이터셋을 학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디지털 자료 중에서 3,000억 개나 되는 데이터들을 GPT-3가 계속 학습을 했어요.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 수가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GPT-3가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PT-1도 있고 2도 있었겠죠. 근데 GPT-1이 18년도에 만들어졌고 파라미터 수가 1.2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 2019년에는 GPT-2가 나오면서 15억 개로 10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20년, 겨우 1년이 지났는데 15억 개의 파라미터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증가를 했어요. 그 사이에 엄청난 기술적 진전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GPT-2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이 기술을 너무 위험하지 않아? 어떻게 컴퓨터가 여기까지 할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GPT-3가 나오고서는 그거보다 훨씬 월등한 기술을 보였던 거죠. GPT-3가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언어 처리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GPT-3한테 이런 걸 입력합니다. 자, 난 괜찮아요 라는 문장 하나만 던져주고서 소설을 써봐라고 하면 GPT-3가 문장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녀는 화를 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자자자, 진짜 소설의 일부인 것처럼 소설을 막 컴퓨터가 써요. 근데 그거는 GPT-3가 실제로 문맥을 이해하고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안에서 난 괜찮아요 같은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여기저기 있었을 거잖아요. 그 앞뒤의 문장들을 얘가 분류하고 패턴 인식을 해서 그러면 난 괜찮아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추측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얘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메일 답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메일 답변하는데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는 제안 고맙지만 거절한다라는 단어 몇 개만 써요. 그리고 제너레이션을 딱 누르면 얘가 대신 메일을 써줍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이메일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우리가 흔히 메일을 쓰면서 앞뒤에 붙는 그런 표현들까지도 얘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진 이메일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거꾸로 축약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아티클을 주고서 이거 결론이 뭐야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가계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는 숫자가 오가는 거니까 완전 텍스트랑 다를 수 있는데, 자, 내가 2달 월세로 150만 원을 사전에 지불했어 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엑셀표에 GPT-3가 칸을 나눠서 여기다가 현재 얼마를 갖고 있고 지불 얼마고 이런 것들을 막 표를 만들어줘요.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GPT-3가 만든 문장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쓴 건지, 그러니까 기계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한번 추측해 보려고 했더니 겨우 12%의 사람들만 이게 기계가 썼다고 알 수 있었어요. 나머지 88%의 사용자들은 이게 사람이 쓴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기계가 저렇게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문장들이 우리가 쓰는 문장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GPT-3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이제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뭔가 다른 작업, 메시업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셔리프 샤멤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저건 어떤 걸 만들었냐면 GPT-3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리액트 코드라는 걸 짰는데 이제 왼쪽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두 리스트, 할 일을 관리하는 앱을 만들 건데 할 일을 입력하는 창을 만들고 옆에다가 버튼을 만들어줘 라고 할 일 앱을 만들어줘 라고 하고서 제너레이션 눌렀더니 돌아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얘가 이제 만들어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GPT-3가 만든 거예요. 자, 할 일 입력하고 누르면 나오고 저 왼쪽에 있는 저 코드들을 GPT-3가 이 사용자가 말한 텍스트를 이해해서 코드를 짜서 화면을 그려준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컴퓨터가 디자인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은 피그마라는 디자이너들이 쓰는 프로토타이핑 툴이 있어요. 거기다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 GPT-3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텍스트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어떤 버튼이 있고 사진이 보이고 그런 앱을 디자인해줘 라고 이제 텍스트로 그냥 입력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앱 같은 걸 디자인할 때 그냥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 누르면 저 피그마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앱이 디자인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입력하고 있어요. 이런 앱이면 좋겠어. 뭐가 있고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줘 라고 하고서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눌렀죠. 그랬더니 저렇게 화면을 그려줘요. AI가 이런 앱이 너가 말한 게 이런 앱이지? 라고 해서 왼쪽에 사진들이 있고 버튼이 있고 저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너가 말한 건 이런 걸 거야. 이런 버튼 맞지? 라고 해서 컴퓨터가 이제 디자인도 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GPT-3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개개인들이 그냥 몇 개의 코딩 작업만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GPT-3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0년도 안 된 시간이 좀 지나면 GPT-4가 나올 거라고 해요. GPT-4는 GPT-3보다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겠죠. GPT-4가 가지게 될 파라미터 수는 약 100조 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GPT-3보다 500배 이상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100조 개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을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올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의 개수가 떠올랐는데,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의 머리가 이제 연산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약 1000여 개 정도의 뉴런이 있고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마다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 개수가 100조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숫자를 10년도 안 지나면 AI의 파라미터 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뇌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인간의 뇌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하죠. 한정된 컴퓨팅 용량을 가진 컴퓨터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워낙 뇌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은 미쳐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무한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팅 용량이 인간의 뇌를 따라오는 수준이 됐어요. 물론 파라미터가 시냅스를 1대1로 대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GPT-3 같은 것도 언어 모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제너럴 AI 같은 걸로 확장되기에는 물론 기술적 허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뇌라는 것을 따라잡는데 기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 싱귤러리티, AI가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연히 AI가 언젠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겠지가 아니라 당장 10년 안에 AI는 인간만큼 똑똑해질 수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산출물은 인간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약간 디자인 얘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기술적 변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이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AI가 디자인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AI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AI가 우리한테 시스템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사용자의 의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거의 정답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굳이 어떤 텍스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사용자가 보이는 되게 미세한 반응만 가지고도 시스템은 이 사용자가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되게 나이스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제스처 하나, 눈 깜빡이 하나, 아니면 뭐 숨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걸 할 것 같은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주변에도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데 보면 키워드 입력할 때 보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입력할지 구글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굳이 다 모든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전에 입력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혹시 이거 입력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미리 제안하는 거죠. 저거는 구글이 우리의 의도를 일정 부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넷플릭스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앞서 구글처럼 정보 탐색 같은 영역이 아니라, 넷플릭스 영화는 취향이잖아요. 영화를 본다는 건 되게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행위인데, 그 영화를 보는 컴퓨터가 어떻게 추천할 수 있겠어라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농담하잖아요. 넷플릭스 들어가면 영화 고르는데 1시간 걸린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넷플릭스는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냐면, 넷플릭스에 로그인한 사람한테 바로 물어봐요. 아무거나 볼래? 셔플.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는 이 사용자가 과거에 봤던 어떤 영화 이력, 또 영화를 페이지 브라우징 했던 탐색 이력, 아니면 좋아요 눌렀던 것들을 가지고 이 사용자가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거나 봐. 아마 좋아할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들을 들어가 보면 이 사용자가 어떤 음악을 좋아할지를 전면에 보여줘요. 사용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000만 명이 보는 화면들이 다 다릅니다. 높은 수준으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영화, 음악 모두 다 취향 콘텐츠예요. 어떤 사용자의 취향을 어떻게 컴퓨터가 알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음악들은 다 저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음악을 듣는다는 것도 사실은 매우 코스트가 높은 작업이거든요. 내가 음악을 아무리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맨날 듣는 음악만 들을 수 없으니까 새로 나온 음악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새로 나온 음악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는 건 매우 사실은 노동이에요. 모든 음악을 다 들어보고, 그게 멜론 탑백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새 앨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가 그중에서 내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는 거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통해서 실패를 줄여나고 성공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계가 대체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기만 하면 돼요. 디자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용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 서비스를 맞닥뜨리고 있는 사용자가 이 사용자가 바라는 어떤 걸 하고 싶지? 검색을 하고 싶나? 음악을 듣고 싶나? 아니면 뭐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싶을까? 같은 것들을 예측하고 모델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래서 타겟 사용자를 정하고 페르소나를 만들고 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화면을 디자인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되게 좋은 피드백을 제공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에서 휴지통에다가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면, 아니 삭제하기 버튼 같은 것들 누르면 알람창이 뜨잖아요. 혹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이 사람이 실수로 삭제를 눌렀을까 봐 그런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용자가 이 사람은 이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삭제하려는 거라고 하면 묻지 않아도 돼요. 그런 어떤 우리가 굳이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돕는 게 디자인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그 모든 과정을 사용자가 일일이 다 클릭하고 버튼하고 입력해 주지 않아도 기술이 발전해서 이 사용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고 하면 디자인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해당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은 모든 앱들이 서비스에 많은 기능과 정보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뭘 할지를 모르니까. 사용자의 선택을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는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바라는 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매번 하지 않아도 그냥 하고 싶은 거면 얘기하면 될 수 있어요.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 데가 누르면 시스템이 빠바바박 하면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사람이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용자의 성공을 돕는 게 이제 인터랙션이고 그걸 만들기 위한 게 인터페이스 디자인인데 컴퓨터가 사용자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매우 많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정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앞두고 디자이너들한테 요구되는 역량 또한 매우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이제 시각의 시대에서 청각의 시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예쁜 도형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던 시대에서 훨씬 더 명확한 텍스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역할이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서 고객의 선택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자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동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몰입감 있게 맥락적으로 컨텍스트를 고려하면서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선을 고민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 되어야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물론 한 번에 딱 짠 하면서 결과를 던져주는 시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시스템과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인터랙션을 할 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 사용자가 매끄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맥락적 디자인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최근에 느낀 사례인데 아이폰으로 시리로 만약에 전화를 걸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내에게 전화해줘라고 하면 아내에게 전화 걸겠습니다라고 바로 전화가 걸려요. 근데 자동차에서 이제 자동차가 제공하는 어떤 음성 서비스로 하면 아내에게 전화해줘라고 하면 아내님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전화하시려면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한 번 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때 한 번 네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만약에 말이 뭐 잘못되면 못 들었습니다라는 걸 반복해요. 거기서 네를 왜 물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겠죠. 어느 시점에 어떤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하는 게 이게 사용자를 돕는 건지 귀찮게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되게 디테일한 판단일 수 있고 그런 것들 매우 잘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매끄럽게 이 서비스를 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디자이너들이 참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이전에 7, 80년대 전자기기,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시대에 흔히 말하는 폼 팔로우 펑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의 행동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동 심리학이 디자이너들한테 필수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보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이 스크린 하나하나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물리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가지고 심리를 유추하는 인지 심리학 같은 것들이 막 IT 시대 발전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화면이 필요 없어지면 사용자는 디자이너는 어떻게 사용자의 심리를 이제 예측할 수 있을까? 필요한 기술이 달라질 수 있죠. 그게 흔히 말하는 언어 심리학, 심리 언어학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떻지? 라는 걸 유추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문화 심리학이라고 하면 같은 말이라도 문화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의 사용자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국어 글로벌 디자인 시대니까 이 사용자가 어떤 문화권에 속한 사람일 때 이 사람의 표현을 어떻게 이제 시스템 이해할 건가에 대해서 문화적 소양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UX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는 UX 라이팅이 이 분야에서 워낙 핫하죠. 그러니까는 토스 같은 서비스들을 보면 그 UX 라이팅을 매우 잘하는 서비스. 그래서 사용자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문장 구현 기술 같은 것들인데 디자이너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매우 고민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데이터나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흐름을 캐치하고 있어야 내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먼 나중의 일 아니면 개발자가 대신 해주는 일로 생각을 할 경우에 디자인의 역할은 점점 좁아지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는 저희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의 화면이에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는 이걸 매우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해요. 저희도 아직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뭘 선택하시겠어라고 묻고 난 음식을 배달시키고 싶은데 라고 누르면 어떤 음식을 드시겠어요? 어떤 가게에서 어떤 메뉴를 드시겠어요를 화면마다 물어요. 저희는 이거를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분 좋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바잉 전이라는 걸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잉 전 자체가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런 서비스를 고집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시에 다른 서비스들은 우리보다 빨리 사용자를 예측하고 금방 답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 서비스는 되게 올드한, 이미 트렌드에 뒤처진 서비스로 될 수 있겠죠. 그런 이기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이런 많은 기술적 고민들을 하고 있고, 바라건대 이상적이겠지만 배달의 민족 앱을 누르자마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이 사람이 못 먹는 거, 어제 먹었던 거, 오늘의 날씨, 지금의 시간, 이 사람이 환경 같은 것들 고려해서 그러면 혹시 이걸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결제까지 끝낼 수도 있어요. 주문 완료됐어요. 그렇게 한 번에 우리가 고객을 예측하고 그들이 원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까지 리드하는 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기술적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